2025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쿠팡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들은 짧고 건조한 알림창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처음엔 4,500개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며칠 뒤 쿠팡은 다시 공지를 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달랐습니다. 3,370만 개. 한국 성인 인구가 대략 4,200만 명이니 사실상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털린 셈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집 주소는 기본이었고 최근 주문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산 기저귀, 지난주 시킨 냉장고, 어젯밤 급하게 주문한 감기약까지 그 모든 흔적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 한 장이 통째로 복사된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유출 통지를 받은 지 며칠도 안 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쿠팡 이벤트 당첨을 가장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저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길래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 정보를 빼내려 하는 걸까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내가 산 물건 목록이 누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거래, 개인정보 시장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디지털이 없던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내 정보는 왜 팔리는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거 사세요라고 외친다면 어떨까요? 목만 아프고 물건은 안 팔리겠죠. 100명한테 말을 걸어봤자 한두 명이 관심을 보일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이의 지도 한 장을 건네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방금 막 이사를 했어요. 가구가 필요할 겁니다. 저 사람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예물을 알아보고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급전이 필요할 겁니다. 저 아이의 부모는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학원 정보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개인정보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란 단순한 텍스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누가 내 물건을 살 확률이 높은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예측 도구입니다. 광고주에게는 효율을, 보험사에게는 위험 회피를, 정치 캠프에게는 표심 예측을, 그리고 사기꾼들에게는 성공률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범이 그냥 안녕하세요 검찰청입니다라고만 말한다면 대부분 바로 의심하고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김철수님, 며칠 전 쿠팡에서 시키신 냉장고 배송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명의도용 의심건이 포착됐는데요. 그 순간 의심 많던 우리도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냉장고를 주문했으니까요. 그 믿음의 틈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실제로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20대 피해자가 전년 대비 24.6%나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기꾼들이 이제 단순히 검찰청입니다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구매 이력, 배송 주소, 최근 금융거래 패턴까지 알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심지어 스마트 진술서라는 이름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장악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공포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이 거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이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양지의 시장, 데이터 브로커들의 세계. 먼저 양지의 세계에는 데이터 브로커라 불리는 거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엑시엄, 익스피리언, 렉시스넥시스, 오라클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 말이죠. 이들은 어떻게 정보를 모을까요? 우리가 무료 회원 가입을 할 때, 포인트 적립을 할 때, 이벤트 응모를 할 때 무심코 눌렀던 제3자 제공 동의 버튼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시작입니다. 합법적인 통로죠.
데이터 브로커들은 우리 정보를 퍼즐 맞추듯 조립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SNS 좋아요 패턴, 위치 정보, 공공 기록을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구매력 점수,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신용 위험 점수, 빚을 얼마나 잘 갚을지, 건강 위험 점수, 앞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치 성향 점수, 어떤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지. 미국의 한 데이터 브로커는 실제로 알코올 중독 의심자 명단, 도박 중독자 리스트, 성병 환자 명단, 빚에 절박한 사람 명단까지 마케팅용이라며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입니다.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는 말이죠.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700억에서 2,800억 달러, 한화로 약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30년쯤에는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 시장에 버금간다고 해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메일 주소 하나가 한 기업의 평생 약 89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긴 이메일 주소 하나가 말이죠. 음지의 시장, 다크웹의 메뉴판. 반면 음지의 세계에는 다크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암시장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처럼 해킹으로 털린 정보들이 흘러드는 곳이죠. 다크웹의 메뉴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처럼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 플러스 CBC 플러스 만료일 10에서 240달러, 은행 계좌, 로그인 정보 30에서 수천 달러, 풀즈 20에서 100달러, 이메일 주소 1000만 개 리스트 100에서 120달러,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해킹 계정 몇천 원 의료 기록 수십에서 수백 달러.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개인 한 명의 데이터 묶음이 평균 289파운드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풀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묶은 풀 패키지죠.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인 척하며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심지어 여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370만 명의 쿠팡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어쩌면 수천만 개의 풀주 재료가 범죄자들의 진열대에 쏟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거주, 실제 구매자, 주소 전화 검증 완료, 온라인 결제, 익숙.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프리미엄 데이터는 다크웹에서 훨씬 비싼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장사가 디지털 시대에 갑자기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의 정보를 사고 파는 일은 아주 오래된 비즈니스였습니다. 1950에서 60년대 미국, 우편 DM의 시대. 1950에서 60년대 미국을 떠올려 볼까요? 당시에도 우편함에는 끊임없이 광고 전단지가 꽂혔습니다. 도대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도 메일링 리스트 브로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잡지사 구독자 명단, 백화점 우수 고객 명단, 우편 주문 카탈로그 구매자 명단을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채권을 산 사람들의 명단까지 애국자 리스트라며 팔았습니다. 이 명단들은 종이 서류 뭉치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거래됐고 기업들은 우편 번호별, 소득대별, 관심사별로 세분화된 리스트를 렌털 형식으로 빌려 썼습니다. 지금의 타깃 광고와 똑같은 개념이죠. 1960년대 한 잡지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우편물을 받는지만 봐도 남들이 당신을 얼마나 돈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 무서운 말 아닌가요? 60년 전에도 이미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존재했던 겁니다. 1970년대 신용정보 산업의 탄생과 규제. 19세기 말부터 신용조사 회사들은 상인 개인들의 빚, 상환 이력, 평판을 모아 신용 리포트를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신용평가사의 전신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은 정보가 너무 사적이고 때로는 부정확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본 소문까지 신용 리포트에 포함됐다. 성적 지향, 동거 여부, 음주 습관, 경찰과의 마찰 등이 기록됐다. 심지어 조사원이 정보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1970년 미국은 공정신용보고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한 최초의 연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전히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대부분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브로커들은 우리는 신용 정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정보를 다룬다며 법의 적용을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오프라인 시대, 학원 명단과 보험 수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가 들고 다니던 두툼한 수첩,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동네 사람들의 가족관계, 남편의 월급날, 아이의 대학 입시 정보, 최근 누가 아팠는지까지 빽빽이 적혀 있었죠. 설계사분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이 수첩은 돈을 받고 거래되거나 스카우트 비용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아날로그였지만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한 사람의 영업 자산이자 때로는 거래 대상이었다는 점은 지금과 같습니다. 입시철만 되면 학원들이 귀신같이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던 기억,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걸려오던 전화들, 그 뒤에는 항상 아름아름 거래되던 졸업 앨범, 동창회 명단, 학습지 회원 명단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영업 장부 속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때는 종이 몇 장, 수천 몇 권 분량이었을 뿐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면 지금 뭐가 문제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거래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무서움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 규모, 정밀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이, 복제의 속도. 과거에는 고객 명부를 훔치려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 박스를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복사를 하려 해도 밤새 복사기를 돌려야 했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번 유출돼도 그 지역, 그 업계를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쿠팡 서버에서 털린 3,370만 명의 정보는 USB 하나, 아니 전송 버튼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 러시아나 중국의 해커 서버로 1초 만에 복사됩니다. 그리고 한 번 퍼지면 영원히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유출된 내 정보가 내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레는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팀에, 글피는 또 다른 데이터 브로커의 서버에 저장되어 끊임없이 재판매됩니다. 두 번째 차이, 결합의 정밀도. 예전에는 주소록엔 주소만 있었습니다. 학원 명단엔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기술로 서로 다른 조각들을 합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쿠팡의 구매 내역, 통신사의 위치 정보, 카드사의 결제 정보, SNS의 좋아요 기록, 포털의 검색 기록. 이 5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이 사람은 30대 중반, 최근 이혼을 했고 밤마다 술을 주문하며 우울증 치료 검색을 하고 있다. 평일 오후 2시에 주로 집에 있으니 그때 전화하면 받을 확률이 높다. 이 정보는 가장 약해진 상태의 나를 노리는 사기꾼이나 교묘한 심리 마케팅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문자가 오는 수준을 넘어 나의 가장 내밀한 약점이 거래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 쿠키를 넘어 디바이스 핑거프린팅. 최근에는 쿠키를 삭제해도 추적이 가능한 디바이스 핑거프린팅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쿠키처럼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우리 기기의 고유한 조합을 읽어냅니다. 운영체제 버전, 브라우저 종류, 설치된 폰트 목록, 화면 해상도와 색상 심도, 시간대와 언어 설정, 오디오, 비디오 처리 방식, 웹 RTC를 통한 내부 IP 주소. 이 정보들을 합치면 28만 명 중 1명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지문이 만들어집니다. 쿠키를 지우거나 시크릿 모드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기기 자체가 아이디가 되니까요. 2025년 구글은 정책을 바꿔 디바이스 핑거프린팅을 허용했고 애플은 반대로 iOS 26에서 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제 추적과 프라이버시의 전쟁은 쿠키에서 기기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국에서는 큰 충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의 규모와 위험성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3년 야후 사태, 30억 명 전원 털림. 2013년 8월 야후는 해킹당했습니다. 처음엔 5억 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엔 10억 명, 그리고 2017년에야 전체 사용자 30억 명 전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당시 약 39억 명이었으니 인터넷 인구의 78%가 한 번에 털린 셈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야후는 해커가 누구인지, 어떻게 뚫렸는지, 정확히 언제 뚫렸는지조차 모른다고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후가 버라이즌에 매각될 때 가격을 대폭 깎아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7년 이퀴팩스 사태, 신용정보사가 뚫리다. 2017년 9월 미국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퀴팩스가 해킹당했습니다. 미국인 1억 4,550만 명, 캐나다인 8,000명, 영국인 69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건 단순한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 일부까지 포함됐습니다. 즉 풀즈 패키지가 통째로 털린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퀴팩스는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지 않아서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였는데 정작 자기 보안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2018년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8,700만 명의 심리 프로필. 2018년 3월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과정은 이랬습니다.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자 알렉산드르 코간이 성격 테스트 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같은 걸 알려준다며 약 27만 명이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 앱이 설치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친구들의 정보까지 긁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총 8,700만 명의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데이터로 심리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 두려움, 욕망, 정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투표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예측한 겁니다. 이 기술은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찌르는 맞춤형 정치 광고를 받았던 겁니다. 결과는 페이스북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도 무서운데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시장은 또 어떻게 진화할까요? AI 트레이딩과 개인 데이터, AI 기반 거래 시스템 시장은 2024년 약 182억 달러에서 2033년 50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개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금 이 순간 누가 무엇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합니다. 더 나아가 AI 에이전트가 직접 데이터 가격을 매기고 거래하는 플랫폼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끼리 우리 정보를 사고 파는 세상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심리 프로파일링의 고도화. 1960년대 마케팅 연구자 에마뉴엘 댄비가 시작한 심리 프로파일링은 이제 AI와 결합하며 무서울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AI는 우리의 빅5 성격 특성을 분석합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이 5가지만 알면 어떤 광고에 반응할지, 어떤 정치 메시지에 설득될지, 어떤 사기에 넘어갈지까지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독점의 시대. 일부 학자들은 이제 데이터리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독점 기업들은 공장과 설비를 독점했지만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글, 페이스북, 쿠팡에 매일 데이터를 납품하지만 그 대가로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무료 서비스를 받을 뿐이죠.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처음의 쿠팡 사태로 돌아와 봅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뼈아픈 이유는 우리가 편리함의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쉽게 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로켓 배송을 쓰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체념 섞인 말도 들립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업이 내 정보를 가져가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털렸을 때 그들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무료 서비스의 진짜 대가는 내 데이터가 아니었는지, 내가 눌렀던 동의 버튼이 사실은 내 프라이버시를 화폐로 지불하는 행위였다는 것. 개인정보는 단순한 글자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세상에 투영된 또 하나의 나입니다. 과거에 장부 거래가 아름아름 이루어지는 동네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내 정보를 놓고 값을 매기는 거대한 경매장과 같습니다. 1950년대 우편 DM 주소록이 몇백 명 분량이었다면 지금은 한 번 클릭으로 수천만 명이 복제됩니다.
옛날 보험 수첩이 서랍 하나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USB 하나에 한 나라 인구가 들어갑니다. 속도와 규모가 달라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문제가 됐습니다. 쿠팡처럼 거대 기업의 보안 취약점 하나로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일은 우리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데이터 브로커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집단소송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U의 GDPR, 미국의 CCPA,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같은 움직임들이죠.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개인의 인식 변화 플러스 기업 책임 강화 플러스 제도 정비가 함께 가야만 이 시장의 사고팔기 구조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 데이터를 팔 거라면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미 개인 데이터 마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정보에 직접 가격을 매기고 동의한 기업에게만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시스템 말입니다. 아직은 먼 미래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50년 뒤엔 데이터 제공자에게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도 당연해질지 모릅니다. 이번 쿠팡 사태가 단순히 비밀번호 바꾸고 끝내는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하고 빠른 정보 장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정하게 대가를 나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오늘 밤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군가의 장부에 얼마로 적혀 있을까요?